트럼프 대통령 탄핵안까지도 발의될 수 있다. 이미 그런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함정 척수가 한 295척 정도 되거든요. 중국은 370척 이상이거든요. 이미 척수로 밀려요. 이대로 가면은 격차가 더 벌어지거든요. 미국이 구축함이나 호위함을 만드는데 7년에서 9년이 걸리거든요. 중국은 6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2년에서 3년이 걸리거든요. 품질은 월등히 좋습니다. 한국이 최초로 미국의 군수보급함을 수리해서 넘겨줬는데 미국이 지금 입이 귀에 걸렸어요. 자기들이 원하던 이상의 품질이 나왔고 대한민국은 트럼프의 세계 전략에서 핵심적인 자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여긴 처음인데요. 저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으로 있는 조한범이고요. 북한 전문 유튜브 대동강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에서 욕먹고 있죠. 대내외적으로 변명을 좀 한다면 왜 그러는지, 모스크하고 같이 왜 강난에 관세 칼춤을 추는지 그 이유가 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미국의 경제적인 위기 때문입니다. 패권 장악 이것보다 사실은 위기라고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뭐냐면 영국이 그랬듯이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면 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금융자본으로 전환을 하고 제조업은 밖으로 나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1인당 GDP가 8만 5, 6천 불 되거든요. 우리가 그 3분의 1 좀 넘죠. 3만 우리가 한 6천 불 정도 되나요? 중국은 한 12,000불 되거든요. 그럼 이게 다 비용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밸류 체인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기업은 해외로 공장을 보내니까 이윤이 들어오니까 기업은 부자가 될 수 있어도 돈은 들어와도 결과적으로 이 일자리,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소득 수준은 높아지지만 그런 점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게 섭리예요. 그러니까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 넘어가는 게 그나마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이 두 개를 좀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게 독일과 일본 정도인데, 자, 이 문제가 첫 번째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쌍둥이 적자입니다.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 미국이 1년에 총 GDP가 한 30조쯤 되거든요, 달러로. 그런데 미국 의회가 국가부채 상한선을 정해놓거든요. 이게 36조 1000억 달러인데 이미 1월 달에 여기에 도달했습니다. 이미 디폴트죠, 사실은. 왜냐면 이 상한선을 더 이상 올리지 않으면 디폴트거든요. 근데 미국 재무부가 이걸 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거든요. 운용자금이. 요걸로 버티고 있어요. 요것도 5월이면 끝나거든요. 원래 10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머스크가 5월까지 예산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게 바로 그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 이자만 해도 1년에 조 단위거든요. 달러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 국가 부채 한도를 높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국가 부채 한도를 올리려고 이 의회하고 싸우는 게 그게 일상입니다. 트럼프도 올리려고 그래요. 올라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계속 올리면 언젠가 터질 거 아니에요. 또 고금리니까 이 1조 달러 내외의 국채 이자만 지불하는 것도 벅차거든요. 그 다음에 무역 적자도 매년 1조 달러 내외거든요. 이게 쌓이면 폭발하는 거고, 사실은 엄밀히 보면 미국 경제의 위기고 세계 자본주의 위기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서 세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트럼프 생각에서는 아마 5천억에서 한 1조 달러 내외로 관세를 올리면 세금이 들어올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럼 당장 줄죠. 그 다음에 관세를 미국에 생산하면 안 내니까 미국으로 제조업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세의 정책을 취하게 되면 경제 전쟁이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미국이 강하죠. 강달러였으니까. 그럼 환율 경쟁에서 미국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김 트럼프는. 그러면 강달러가 되고 전 세계 자본이 미국의 국채를 살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제조업을 살리고, 머스크는 연방 예산 7조 달러쯤 되거든요. 여기서 1조 정도를 줄이겠다, 5월까지. 이래서 이제 무차별적인 해고의 칼날을 휘두른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트럼프 생각대로 된다 그러면 그건 낭만적인 동화가 되겠죠. 경제 전쟁은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인 CEO로서 국가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경제인의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관세 전쟁은 결과적으로는 각국의 국내 정치 문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관세 전쟁에서 무릎을 꿇게 되면 이 각국에 있는 정권들이 실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예 기반을 상실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아니라 유권자 문제로 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멕시코의 시인바움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미국에 저항하면서 지지율이 급등했잖아요. 그 다음에 시진핑 같은 경우 이게 국내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절대로 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경제적으로 보면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국내 정치 문제로 가니까 트럼프에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공동전선까지 구축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방향성은 옳았지만 그러나 그 방법이 너무 거칠고 중장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의도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처음부터 매우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미국은 풍요의 나라거든요. 그건 대량 소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하거든요. 단순히 계산해 보면 아프리카 최빈국에 비해서 아마 미국 소비자들이 거의 수십 배에서 100배까지 더 많은 소비를 하거든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 값싼 물건들을 수입해다가 소비하는 거거든요. 2024년 미국 경제가 나홀로 성장으로 2.8% 성장을 했는데 그 이유도 강달러니까 수입을 해서 소비가 경제를 견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거고 그게 미국 국내 정치 안정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관세는 인플레를 유발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입 물품에 세금을 매기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이폰 하나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잖아요. 그러면 미국 국민들의 생활이 악화되죠.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 생각대로 본인은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제조업을 미국 국내로 데리고 온다고 다시 리쇼링 하는데 미국 GDP가 1인당 8만 6천 불이니까 올 리가 없죠, 인건비가.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보조금이라는 걸 줘서 공장을 만들어라. 그럼 우리가 보조금을 줄 테니까 이렇게 유인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정권은 그 보조금도 안 준다는 거거든요. 올 리가 없죠. 거기 또 하나 패착은 뭐냐면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을 대규모로 추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불법 이민자들은 사실은 올바른 건 아니지만 미국 내 저임금의 풀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내쫓으면 인건비가 올라가죠, 오히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미국 이 경제의 악화를 초래하는 쪽으로 지금 흐름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미국 국민들의 고통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뭐 트럼프는 뭐 과도기적인 비용이다, 뭐 곧 아름다운 일이 될 거다. 유권자가 기다려주지 않죠.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한 10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저도 대한민국 경제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어요. 저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참으면 되니까. 그러나 유권자는 기다리지 않거든요. 어느 유명한 미국 정치인이 한 말인데 유권자는 사냥꾼이 기르는 사냥개와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사냥꾼과 정말로 동고동락을 하지만 며칠 밥을 안 주면은 사냥꾼 손을 무는 개 로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심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내가 먹고 살고 내 가정의 평온 이걸 지켜주는 게 정치거든요. 그걸 지켜주는 게 국가고 그게 국가의 존재 이유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일에 지켜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민심이 싸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벌써 트럼프 아웃이라는 캠페인이 대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은 사실은 참아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아킬레스건, 미국 소비자들의 민심이라고 하는 아킬레스건, 이건 유권자의 민심인 거고 내년이면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미국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2년마다 중간선거라는 게 치러집니다. 그거는 미국 상원 하원, 상원 의원의 3분의 1을 바꾸고 하원은 미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거든요. 전체를 바꾸거든요. 보통 이 중간선거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심판이 되는 거고 현직 대통령들의 무덤이에요. 이 중간선거는.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선거가 안 나니까.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 내년 중간선거에서 전패할 거라는 위기의식이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관세 전쟁에서 상대국들이 공화당의 텃밭이 아픈 부분을 자꾸 건드려요. 그러니까 트럼프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국민들의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V 곡선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단기적인 충격이면은 경제가 하락할 거다. 그러나 바로 반등해서 V자로 갈 거다. 이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경제의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L자로 갈 수도 있거든요. 내려갔다 그냥 바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 V자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깊어지냐에 따라서 V자냐 U자냐, L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V자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고 U자 아니면은 L자형의 경기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상황은 제 판단으로는 L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L자는 그 내려간 부분의 면적이 국민들의 고통이거든요. V자는 좁죠, 면적이. U자는 좀 넓죠. L자는 무한정가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건 정치 문제를 비화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까지도 발의될 수 있다. 이미 그런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원에서 제의하고 발의하고
그리고 상원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 삽입만 되면 아주 쉬운 게 미국의 탄핵이거든요. 뭐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찾기 힘들지만, 그러나 지금 미국의 민심, 그 다음에 각국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는 양상은 트럼프의 초기 구상과는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고, 결국 미국 국민들이 고통으로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말은 못하죠. 그러나 관세 전쟁이 한국만 때리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25%고 일본이 24%니까 우리가 무역 흑자가 일본과 한국이 거의 6, 700억 달러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 비교했을 때 1% 차이는 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중국, 베트남, 인도, 대만 이런 데들이 모두 우리보다 관세를 더 세게 받고 있거든요. 크게 불리한 건 아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론자는 아니지만 한국이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입니다. 지금 미국은 그것이 오바마는 피보트 아시아라고 그래서 리밸런싱, 중국을 잡기 위해서 아시아를 중시하고 미군 해외 전력, 해양 전력을 아시아에 재배치하는 이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중국 잡겠다는 게 오바마 때 본격화됐죠. 근데 오바마 때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 이게 터진 직후 그 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휘청거리면서 뭐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였으니까요. 중국을 잡을 기회를 놓쳤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들어와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처음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개념을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도는 중국과 연수니까 서쪽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면 중국을 봉쇄할 수 있으니까.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의 모든 걸 부정했지만 인태 전략은 잘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2기도 중국을 궁극적으로 잡겠다는 목표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중국을 잡을 수 있는 아시아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을 무시하기 어렵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 역량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각종 첨단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함정 척수가 해군 한 295척 정도 되거든요. 주요 전함이. 근데 중국은 370척 이상이거든요. 이미 척수를 밀려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함정 척수 격차가 더 벌어지거든요.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분쟁이 일어난다면 해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함정이 지금 결정적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조선업 기반이 괴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라면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미국이 구축함이나 호위함을 만드는데 7년에서 9년이 걸리거든요. 중국은 6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2년에서 3년이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품질은 월등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조선 고부가가치. 그러니까 중국이 선박을 찍어내지만 사실은 고부가가치 선박들이 아니에요. 고부가가치 선박들, 예를 들면 LNG선이라든지 아니면 해상 석유 시추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한국이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축함 같은 호위함 같은 고품질 필요로 하는 함정들은 한국이 탁월하게 만들어 찍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국이 최초로 미국의 군수보급함을 수리해서 넘겨줬는데 미국이 지금 입이 귀에 걸렸어요. 자기들이 원하던 이상의 품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수리할 수 없는 부분까지 다 수리해내거든요. 심지어는 너무 노후화돼서 오래돼서 사라져버린 부품 설계도가 없는 것도 한국이 다 만들어내서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과의 해양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함정 건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려고 하고 있고,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성공할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왜냐면은 US 스틸 같은 경우도 지금 매각하느니 마느니 상황인데 다 연관 산업이거든요. 그냥 조선소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밸류체인이 금방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본인도 오방국과 협력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조선업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한국 조선업을 본 적이 있어요. 와서 아주 감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보면 우린 강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에너지 패권을 노리고 있어요. 심지어 우크라이나를 지나는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가스관까지 탐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동에서도 지금 사우디에서 계속 러우 전쟁 휴전 회담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계 에너지망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핵심적인 건 뭐냐면 미국이 중동을 대체하고 싶어 합니다. 뭐냐면 지금 알래스카 북서면에 있는 거대한 가스전이 있거든요. 이건 전 세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가스전을 개발을 해서 이걸 어디로 빼느냐. 아시아로 빼면 일본, 한국과 아세안. 그 다음에 북극해, 녹고 있는 북극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빼면 유럽에 공급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호르무스 해협이나 아니면은 말라카 해협 이쪽 중동의 위험한 지역, 수에즈, 호르무즈, 물라카 해협
이런 병목 현상을 거치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 공급망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위해서는 또 이제 알래스카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캐나다 거쳐서 미국까지 연결해서 쓰겠다는 건데, 이 건설 능력이 있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거든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트럼프의 구상, 트럼프의 세계 전략에서 아주 핵심적인 자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뭐 다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 기회를 활용할 충분한 잠재력이 있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농담 하나 하면 관세가 영어로 텍스죠. 관세. 근데 잘못하면 이게 관에 들어가는 세금이 될 수도 있어요. 양날의 칼이거든요. 관세가 전가에 보더라면 왜 안 썼겠습니까? 모두. 아주 비극적인 하나의 자본주의의 가장 큰 비극적인 사례가 대공황이죠.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말까지 유지가 됐던 그 촉발 요인이 관세였어요. 그 당시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이 의회에 있었습니다. 그 의회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 배경도 경제는 아니었어요. 지금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뭐냐면 2017년에 1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되죠. 근데 1차 세계대전은 유럽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피해를 거의 안 봤어요. 그러니까 나홀로 잘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럽이 이 전후 복구나 이런 후유증 때문에 미국의 산업이 부활을 했고, 특히 미국의 식량 같은 걸 막대하게 수입을 해갔거든요. 이 행복한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게 20년대 말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하락을 하니까 이 관세 카드를 끌고 들어온 거죠. 이게 이제 최악의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거든요. 이게 이제 이 대공황, 그러니까 대공황의 그 트리거, 뇌관도 그 미국의 관세 정책이었다는 설이 유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중유의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이 관세와 아주 밀접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바로 그때와는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 무역 적자,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기반 회복, 이게 트럼프의 목표거든요. 제조업 밸류체인 형성. 여기에 이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지금 트럼프가 생각했던 미국 국채는 강세가 아니고 투매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물가는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관세 전쟁에서 주요 상대국들이 버티고 있고 오히려 트럼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바이든 때도 거시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실업률이나 이런 게. 근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미국 금리가 4.5% 내리잖아요. 고금리잖아요. 그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 연준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내리면 좋은데 그럼 인플레가 되니까 더 올라가니까. 따라서 민주당 정부 재집권에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은 경제가 결정하거든요. 거시경제 지표는 좋은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월급을 받는데 근데 외식은 못하는, 휴가는 못 가는, 이게 민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대로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물가는 폭등하고 있고 국채 투매 현상. 왜냐하면 미국의 국채는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투매하면은 정말 위기가 오거든요. 국채는 이 강세가 아니라 오히려 하락 장세로 돌아서고, 즉 주식시장은요, 이 널뛰기 하면서 폭락 장세 회복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본주의의 제일 문제는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성. 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돈키호테처럼 칼을 뽑았는데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너무 일을 저질러 놨기 때문에 지금 만일에 칼을 집어넣게 되면 트럼프 위상은 바닥으로 떨어지죠. 나락으로 떨어지죠. 모든 신뢰성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고집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벌써 어떻게 되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무슨 예를 들면은 뭐 스마트폰은 관세에서 예외라느니 아니라느니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칼을 뽑았지만 지금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고집 부리는 이유는 바로 경제인의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화법이 중요합니다. 사람들 민심을 아우르는. 근데 장사꾼인 트럼프 대통령은 뭐냐면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프로핏, 이유만 마진만 남으면 된다 이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폭락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서 티샷 골프 치잖아요. 뭐냐, 어차피 자기가 이길 거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본인 생각에.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서는 경제인 트럼프, 경제적으로는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는 트럼프의 생각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역시 계속 말씀드리는 미국의 고민.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5월까지 이 재정적자 1조 정도, 연방 예산 1조 정도를 줄이지 못하면 미국은 침몰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머스크의 임기가 5월까지거든요. 머스크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 특별 공무원이니까 그 130일 이상 근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그 기간 내에 1조 달러를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가 부채 한도를 안 넘는 거고 우회하고 안 써도 되는 거죠. 그 정도 줄여버리면은 재정적자를. 그러나 지금 이런 어떤 이 모스크와 트럼프의 어떤 이런 고집, 이 고집에는 이제 그 문제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뺀 칼을 이제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나 이게 상호 충돌하니까 머스크도 이제 트럼프한테 대들잖아요. 자기 기업 주가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칼을 집어넣을 가능성은 없다. 이미 뺐고 경제적으로 자기가 이긴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미국의 큰 경제적 고민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벌써 흔들린다. 일부는 유예하고 캐나다, 멕시코는 생산기지니까 빼준다든지 약화시킨다든지 하는 흔들리는 모습도 있고 또 중국한테도 강하게 나가지만 협상은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고집은 상당히 오래 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미국은 언제나 제국주의였어요. 미국이라는 제국과 기타 등등의 나라들이었거든요. 근데 흔들리는 미국이 된 거죠. 사실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선셋, 일몰, 저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는 안 올 거다. 마가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세계는 점차 다극화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미국이 세계에서 절대적인 위상은 강하지만 상대적인 지위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살리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바이든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근데 방식이 다르죠. 뭐냐면 바이든은 동맹을 중시했거든요. 그건 동맹이 이뻐서라기보다는 미국이 전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힘드니 동맹과 힘을 합쳐서 민주주의 진영 연대를 해서 중국, 러시아, 사실은 중국이죠. 중국을 잡자 이거였거든요. 예전 같지 않은 미국이 바이든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예전처럼 힘을 세지려면 돈을 내놔 라고 해서 돈을 받아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는 같았어요. 둘 다 마가였어요. 근데 바이든이 화장을 한 예쁜 척하는 미국이라면 트럼프는 화장 안 한 민낯의 미국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때 세계 GDP의 40%까지 차지했었지만 지금 25%도 안 되거든요. 그래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줄어드는 25%거든요. 하향세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미국의 위상 마가를 하겠다는 건데 바이든도 역시 미국 세계 유일한 제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려면 마찬가지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아주 거칠 뿐이다. 피하 구별이 없고 동맹에 대한 존중도 없고 그러나 흔들리는 미국, 팍스 아메리칸 시대의 종말 이게 사실은 트럼피즘의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1기 때 이어서 2기 때 다시 트럼피즘이 돌아온 건 뭐냐? 결국 흔들리는 팍스 아메리칸 시대의 전역 이게 미국인들의 상실감으로 이어졌고 이게 트럼피즘이 광풍을 부는 하나의 배경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모든 제국은 폭력만 갖고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로마는 자기들이 지배했던 모든 영역에 종교와 자치권을 부여했었고 대부분의 지역에 몽고도 고려를 굴복시켰지만 고려 왕조를 유지시켜줬거든요. 중국이 뭐 지금은 세계의 소프트파워의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시아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었던 건 중국의 발달된 문명, 그 다음에 유교라고 하는 소프트파워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조선시대, 고려시대 다 어떻게 했어요? 베이징, 연경, 남경 이런 데로 달려갔잖아요. 선진 문물을 배우러. 그리고 이 중국의 왕이 죽으면 청나라, 명나라 우리 왕조가 같이 상복을 입었잖아요. 왕까지 상복을 입고 곡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물론 지금으로 보면 자존심 상하는 사대주의죠. 그 이유는 선진 문물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문화적인 파워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젊을 때 뭐 반미, 전두환 군사정권을 지지했던 미국에 대한 적대심 이런 게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그 미국의 파워였거든요. 그런데 그 트럼피즘은 그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버리고 있다. 결국 민주주의, 평등, 인권, 보편가치 이런 걸 버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미국은 제국의 위상, 제국을 유지했던 소프트 파워를 잃게 될 거다. 중국이 절대로 미국을 대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그 소프트 파워가 없기 때문이에요. 유교를 대체할 수 있는 현대적 가치가 없거든요. 지금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이름이 뭐죠? 공자학원이잖아요. 공자학원. 아직도 공자를 팔아먹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삼국지를 팔아먹거든요. 중국 영화 보면 다 옛날 영화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야? 보편가치 왜 안 하니? 그러면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끼리 있어 그러거든요. 자기네들만 길을 갖고 세계를 어떻게 설득합니까? 지금 한국이 그렇게 중국 물건 사고 중국 경제에 의존하지만은 한국 사람들 중국 안 좋아하잖아요. 지금 뭐 중국 막 음모설이 난무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은 결국 제국주의적 속성을 트럼프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포장도 안 하고. 그리고 이거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단기적인 경제적 돈 몇 푼의 가치보다 잃는 게 훨씬 더 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미국이라는 강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상대국들도 힘을 합쳐야죠. EU도 단합하고 있잖아요. 중남미 33개국 그렇게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하지만 일단 미국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생겼잖아요. 공동의 적이 생기면 뭉치죠. 부부싸움 하는데 옆집에서 술 취한 사람이 문을 때려부시면 어떻게 되죠? 부부가 합심하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은 모두에게 좋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폭력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밀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나라 경제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남미 33개 국가들이 하나하나는 약하지만 이게 통합이 되면 이게 거대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당장 멕시코만 해도 사실은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를 주요한 생산 기지로 활용을 하거든요. 옆에 붙어 있으니까 생산 단가가 싸니까. 멕시코만 해도 미국이 고통스러워할 많은 생필품들을 지고 있거든요. 그것만 흔들어도 미국 식단의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든요. 물론 관세 정책뿐만이 아니었지만 계란 때문에 얼마나 미국이 그 값이 올라서 괴로웠어요. AI 뭐 이런 거긴 하지만 그거는 약과다. 만일에 미국의 소비의 상당 부분을 중남미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생필품을. 그럼 이 나라들이 모두 뭉쳐버리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당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10회착은 뭐냐면 전 세계를 적으로 만들었다. 보편관세잖아요. 모든 나라에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타깃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를 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미국 혼자 고립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만 145%고 나머지 국가들은 90일간 관세를 유예했잖아요. 원래 중국을 잡으려는 목표가 아니에요. 원래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싸우다 보니까 힘에 벅차니까 일단 중국 한 놈만 잡자 이렇게 옮겨간 거거든요.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트럼프의 패착은 뭐냐? 전 세계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처음부터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뭐 경제학자, 전문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 처음부터 무모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트럼프가 경제적인 천재고 마치 비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아주 아둔한 방식입니다. 정치를 경제로 한다는 거는 사실은 가장 아둔한 방식이거든요. 뭐 트럼프 대통령 이런 얘기 싫어하겠지만 저 자주 얘기했으니까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해법은 통하기 힘들 거다. 결국 미국에 상처만 줄 거고 세계 경제에 상처만 줄 거다. 트럼프의 고민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저런 방식으로 관세라는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대형적으로 왜 몰락했겠습니까? 저런 방식은 아니다. 좀 더 건강한 방식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늦었다. 모든 걸 회복하기에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